예, 우리가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엔은 그런 가족 치료의 개념들 위에서 말했던 그런 하위 체계라든가 삼각관계라든가 아니면 경계라든가 이러한 기타의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실존적으로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가족 내에서 적응적으로 혹은 부적응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핵심적으로 이 가족 치료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은 뭐냐면 자아 분화라는 것입니다. 자아 분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개념인데요. 자아 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시면 개인이 그런 원가족의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미분화된 가족의 어떤 덩어리와 같은 그런 정서적 덩어리,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원가족의 이런 융합적인 관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자아 분화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아 분화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자아 분화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신 내적인 측면,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대인 관계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기능과 감정 기능에 분리되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개인에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급한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면 감정적으로 다급하게 되고,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사고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사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신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적으로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대인관계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아주 독립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분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에는 가족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분화는 가족의 자아 분화와 대비되는 개념을 미분화된 자아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시 말하면 다른 가족원을 과도하게 반응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밀어내고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런 미분화된 자아 가족군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융합이 클수록 그런 분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거나 그런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적으로 기능하게 되죠. 그래서 순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아 분화가 이제 분화의 수준에 따라서 자아 분화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아 분화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런 정서적인 긴장이라든가 불안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아 분화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이런 낮으면 긴장과 불안이 높고, 분화가 높으면 반대로 긴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적인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보엔의 개념 중에서 두 번째 개념은 삼각관계 개념인데요. 이 삼각관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그런 긴장과 불안의 그런 불안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그 역동을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그 안정된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사랑받고 싶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강하고 독립적이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내가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있어서 어떤 긴장과 갈등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긴장을 이 사랑받고 싶은 아내가 해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동정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부모와 가까워지고 한쪽 부모와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그 부모의 그런 그 긴장 관계,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는 자녀가 부적절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퇴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행동이 산만해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시도를 하게 될 때 이런 문제 증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문제 증상을 가져오는 그런 그 자녀에 대해서 지목된 환자 IP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융합과 분화, 이 정도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그 배우자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분화의 정도가 낮으면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도 분화 수준이 낮은 그런 그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높을 때는 또 물론 분화 수준이 낮은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배우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가족 융합의 결과로 한쪽 배우자의 그런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런 그 만성적인 이런 부부 갈등이라든가 자녀의 역기능과 그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가족 정서 체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핵가족 정서 체계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투사가 그런 그 개인 상담에도 이런 투사라고 하는 내사, 투사, 뭐 투사적 동일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족 안에 이런 서로 투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뭐냐면 그 부모가 미성숙한데, 그런 미성숙한 부모가 자기의 그런 미분화와 이런 불안, 미숙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면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그런 자녀에게 그런 정서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려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 취약한 자녀에게 점점 자신이 완벽함을 요구하게 되고, 자녀에게 그렇게 되면서 자녀는 점점 더 이제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착취적이 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굉장히
수동적이죠. 수동적인 아버지고 어머니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도 또 요구적인 그런 어머니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그런 독립적이고 주장이 강하고 거친 그런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겠죠, 보통.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자기 어머니를 볼 때 그 어머니의 불안함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와의 결혼, 다소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런 결혼 불만에 대해서 동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집착하고 또 지나치게 간섭을 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점점 더 위축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자녀는 이 역할을 어머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자녀는 더 위축되고 그리고 또 더 과잉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심리적 손상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유발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분화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세대의 전수과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웬의 다세대 전수과정은 이러한 분화와 융합, 이러한 정서적인 그런 관계들이 다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정서적인 이러한 과정들이 그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세대를 걸쳐서 전수되는 것이 점점 자아 분화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관계라든가 그런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족 투사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포함된 그런 자녀들은 보통 여러 세대를 걸쳐 이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이 바로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서적 단절이라는 개념인데요. 보헤는 이러한 정서적 단절이 결국에는 이러한 정서적인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이러한 관계가 정서적인 가족의 이러한 관계가 결국엔 접촉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모와 융합된 자녀들이 원가족과 접촉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불안,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부러 모른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인을 한다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긴장과 문제를 모두 다 부모의 탓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멀리 달아나서 먼 곳에 가서 산다거나 이러한 거부하고 고립화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가족에서 차지하던 위치에 머물러서 이런 정서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를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성장을 정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매여 있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족의 이런 역기능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개념이 또한 출생순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몇째세요? 가족 안에서 외동이세요? 아니면 장녀세요? 장남이세요? 아니면 둘째세요? 아니면 막내세요? 보헤는 이런 형제 자매의 위치에 따라서 정서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째로 태어났다 그러면 장남이라든가 장녀는 권위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첫째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킨다던가 이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집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 첫째가 항상 먼저고 그리고 첫째가 항상 잘하고 그리고 첫째가 먼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첫째에 대해서 경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좀 이기적일 때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막내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죠. 그리고 막내는 그 맨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나 둘째나 셋째에게는 모든 것이 그 규범 안에 있지만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가족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정서적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헤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회적 정서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서적 과정이 사회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가족과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이런 정서적인 융합이라든가 분화 이런 것들이 그 사회로 확대를 시켜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하면 하위 집단들이 융합되기 시작해서 이기심이라든가 아니면 공격적이라던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해소되지 않은 그런 특성들을 폭력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책임감을 회피한다던가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던가 그 사회 공동체 전체를 불신한다던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과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회가 위기 속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 과정이 사회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헤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헤는 이러한 가족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갈등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가족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족 평가를 가계도를 그림으로 해서 다세대 가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 체계의 그런 맥락 안에서 현재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도는 보면 부모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세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부모님의 세대가 있죠. 최소한 3대를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계도 3대를 통해서 이 자녀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증상이라든가 관련한 가족의 역기능적인 그런 정서 체계에 대해서 개인과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순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관계 넘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관계 핵가족 그리고 이제 3대 이상의 가족을 확대가족으로 확장시켜서 그런 순으로 이제 역기능과 정서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 과정으로 보헤니 다룬 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이 결국엔 정서적 융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불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이 증상과 관련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삼각관계라든가 그 삼각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삼각관계가 되어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고 그 삼각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대처하는 그런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헨과 더불어서 이제 그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그 사티어의 가족 치료를 우리가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티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치료 핵심 개념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또 수긍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가족 경험 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티어는 그런 가족 치료에서 그런 핵심적인 것이 자기에 대한 존엄성,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죠. 그래서 가족 의사소통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가족 의사소통은 다시 그런 가족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가족 안에 그런 암암리에 어떤 가족 규칙을 세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존중감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가족 규칙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족 치료를 하면서 사티어는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가운데 가족의 그런 기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사티어는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보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아 존중감과 그런 자기 가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어떤 애착이라든가 사랑, 신뢰, 존중감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는 에너지 자원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개인이 주어진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이런 에너지원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런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 가치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자기라든가 타인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요 세 가지 요소를 3요소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3요소를 통해서 그런 의사소통의 유형과 대처 방식을 이제 사티어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티어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기 존중감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이 어떤 생존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서 그런 4가지 생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4가지는 역기능적인 그런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회의형, 비난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산만형, 이런 요 4가지가 바로 그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바로 순기능적인 그런 일치형의 의사소통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그런 가족 내에서 내가 어떤 유형의 패턴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나에 대한 이런 패턴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말했던 회유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기분,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를 취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 경험으로써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고 어떤 걱정과 불안이 많으면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위장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의 좋은 자원은 아마도 배려와 돌봄이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회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인데요. 비난형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결정을 막 지적하고 비난하거나 통제하고 쉽게 명령하죠. 남 탓하고 공격적이고 당신이 문제야 라는 식의 그런 심판자적인 자세를 취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경험으로는 굉장히 소외감이 많고 외로워요. 실패감이 있고 그런 분노의 기분을 경험합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혈관 계통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고혈압을 호소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들의 자원은 뭘까요? 자기 주장,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초이성형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정보와 논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너무 이성적으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죠.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 규칙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때문에 너무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면 경험은 자기 통제의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처를 쉽게 받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긴장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간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남다르고 그리고 끈기 있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이성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만형은 행동과 말과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주제에 집중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꾸 분산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과 상황 모두를 무시하는 그런 의사소통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경험으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난 살 곳이 없어.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적절한 곳이 아니야 라는 느낌을, 부적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혼돈스럽고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학습을 깊이 오랫동안 하기가 곤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들의 자원은 뭘까요? 유머라든가 즐거움, 자발성, 창의성이 바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일치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의 좋은 점들을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치형의 의사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치형은 신체 자세라든지 목소리 음조라든지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말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그런 기분, 느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내적으로 자기 가치감이 높고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잘 신뢰하고 높은 자아 존중감과 건강한 관계성이 이들의 자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자아 존중감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가족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은연중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족 규칙은 가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할과 관련된 기대라든가 생각과 감정, 반응,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잘 관찰하다 보면 이 가족 안에 이런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규칙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가족은 의사소통도 역기능적이고 가족원의 그런 자아 존중감이 많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 가족 규칙을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경험과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내면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사티어가 했는데요. 빙산 탐험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빙산에 가장 물에서 외부에서 가장 표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빙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자신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바람직한 자기의 모습이 실제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그리고 안에 그 다음에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람직한 자기와 자신이 열망하는 것과 그리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빙산의 맨 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개개인이 형성이 되면 가족원 상호 간의 관계 역동이 변하게 돼서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과 기대와 그런 기대와 열망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면 이 감정이라든가 그런 행동도 달라져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잘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